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도서는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입니다. 지은이는 경영학 박사이신 이태코님이며 출판사는 미래의 서재입니다. 42가지 이야기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도서의 파트 3 후에 없는 노후를 위해 꼭 채워야 할 8가지 준비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보람을 준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지켜본 호스피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성공해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에 한탄하는 것이다. 흔히 이런 말을 들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갖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겨우 25%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75%는 자신이 하는 일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75%에 속하는 이들은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 그에 따른 성공은 쉽게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미국 스롤리 플로트닉 연구소에서는 1,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20년에 걸쳐 부를 축적하는 법에 대해 연구했다. 전체 인원 중 83%를 차지하는 A그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17%는 돈은 나중 문제고 하고 싶은 일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드디어 20년 후 마침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1,500명 중 101명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만장자들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 100명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며 살고 싶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로망과도 같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 방황한다. 그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경험을 해봐야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어느 쪽이든 좋다. 그리고 되도록 이러한 경험은 비교적 젊을 때 많이 해두는 것이 좋다. 30대 이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한 자신의 일을 더욱 전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취약과 동시에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학원에 보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가 학원에 다니다 보면 자신이 좋아서 다니는 곳이 있을 것이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곳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을 하는 곳은 그만 다니고 싶다고 자녀가 당신에게 고백한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예부터 어른들은 어느 하나를 진득하게 오랫동안 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것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저것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두고 보질 못했다. 그러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서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왜 하기 싫어졌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해본 것들 중에서 자신을 기쁘게 했던 것을 찾는 것이다. 노래를 하거나 듣는 것이 즐거웠다면 음악과 관련된 일을 찾을 수 있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것이 좋다면 그것과 관련된 일을 찾는 것이다. 꼭 가수나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가수나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혹은 그들의 뒤를 지원해주는 역할의 일을 찾을 수도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에 집중한다.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해도 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불현듯 무언가 느끼기는 쉽지 않다. 돌을 던져야 한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면에 나와 대화해 나가는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 힘들지 않은 것은 없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여유롭게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농사를 지어보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된다. 겉으로만 보이는 매력보다 자신의 적성과 잘 맞아서 오랫동안 그 일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직업 혹은 꿈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숨어있는 재능을 이끌어내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시작하라. 용기 속에 천재성과 그리고 마법이 있다. 괴테의 말이다.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이 큰 데다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저절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누가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깊이 파고들게 되고 열정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당신이 만약 직장인인데 농사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를 당장 때려치우고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 후 남는 시간에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것이 꿈을 향해 가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차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금방 단념해버리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 빨리 단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째,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실패를 할 때마다 단념하면 이 세상에 아무 일도 못한다. 둘째, 어떤 일이건 지속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일에서도 성공은 보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라도 금방 그만두게 되면 그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없다. 세계적인 성악가 엘리코 카루소가 교사와 테너 가수 사이에서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의 아버지께 물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카루소에게 되물었다. 노래하는 것이 좋으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으니? 물론 노래하는 것이 좋지요. 그럼 가수를 택해라. 하고 싶은 일도 아무런 수고 없이 저절로 굴러들어오지 않는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게다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산다면 그 삶은 분명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라.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일,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지금 찾아라. 더 늦기 전에. 직장은 당신의 인생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에 2/3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 셈이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생활을 여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항상 불만에 쌓여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직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온통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과연 행복한 직장 생활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힘들게만 느껴지던 직장 생활이 조금은 즐겁게 변할 수 있다. 첫째, 여유를 두고 출근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러시아워에 숨도 쉬기 어려운 만원 전철에서 시달리다가 9시가 될까 말까 하는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한다. 이미 출근으로 몸은 녹초가 되고 너무 지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
늦어도 30분 전에는 일찍 출근길을 서둘러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덜 붐비는 전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어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그 틈에서 독서를 하거나 오늘 하루 일을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무실에 일찍 도착하면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향기로운 차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훑어보면서 오늘 할 일을 준비한다. 직장 생활에서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부지런을 떠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숨 돌릴 틈도 없이 곧장 일을 시작하는 사람보다 크게 앞서갈 수 있다.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여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몸이 무거워 5분이라도 더 자고 싶겠지만 이불을 박차고 기분 좋게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자. 또한 성공한 사업가나 직장 내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아침을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물론 보수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견하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함이 더 크다. 이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때처럼 예습이 필요하다. 둘째, 잡무도 신속히 잘 처리하라. 일 잘하는 사람은 잡무 처리도 잘한다. 잡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다. 일 잘하는 사람은 잡무라고 해서 대충대충 넘기지 않는다. 자신의 본 업무를 처리할 때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다. 또한 회사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거의가 잡무다. 따라서 잡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셋째, 인생의 2막을 준비하라. 직장 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첫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능성만 있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원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일만 하게 된다. 부가가치가 낮은 일은 회사의 매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신입사원들에게 일을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주어진 일은 본업, 잡무를 가리지 말고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익혀라. 비록 그런 일을 할지라도 자신감이 넘치도록 충분히 손에 익혀두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나타났을 때 그 일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일을 빨리 마칠 수 있다면 남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나 자기계발에 쏟아라. 이혜진 회장은 NHN을 창업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에 불과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삼성 SDS 연구소에 입사한 후 5년 동안 남들처럼 직장을 다녔다. 하지만 이혜진 사장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이 마치 이 회사의 CEO인 것처럼 열정과 치열함을 가지고 임했다. 그는 말단 사원이었지만 하루 8시간 넘게 지내는 직장에 있으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열정적으로 자기 개발에 힘썼다. 그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25%는 순수하게 자기 개발을 위해 쓰자는 원칙을 지켰다. 자기 개발은 곧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 원칙에 따라 하루 8시간 중 2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했다. 남들이 8시간 동안 하는 회사 업무를 6시간 만에 끝내려니 다소 무리도 따랐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매달려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하여 오늘의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된 것이다. 자기 일을 빨리 마쳤으면 남은 시간을 이혜진 회장처럼 자기 개발을 하는 것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라. 단,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당장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2년 동안 임시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으니 실제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정말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인지 잘 알 수 있게 된다. 성격적인 면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나 직장에서 너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직장 생활에 대한 회감이나 이질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혼다의 창업회장 혼다 소이치로는 많은 직장인들이 가진 일에 대한 결벽증에 이렇게 경고했다. 많은 이들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은 채 직장 생활을 마감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은퇴할 때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언제나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혼다에 필요치 않다.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때 행복하다. 브리검영 대학의 제임스 하퍼 교수는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IT 분야의 혁명적 발전으로 하루 24시간 주 7일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성 질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결국 그런 현상이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막는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세계 48개국 IBM 지사생활 보고서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직장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고 생활한 사람들이 회사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사 주요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가정에 충실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직원과 회사가 다 같이 장수하는 방법이다. 산업화 시대를 겪은 우리 선조들은 가정보다는 직장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직장에 몰두했다. 또 직장 생활을 잘하여 수입이 계속 늘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므로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권위가 상승했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제적 책임은 남자에게만 있지 않고 부부가 공동 책임이라는 의식과 함께 가사와 자녀 교육이 여자만의 전업이 아니라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또한 여성들만이 가정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이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에 상응하여 살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을 경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맞벌이 부부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점차 어려워지고 따라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다. 남자들이 직장에 몰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도 이혼율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주말에 사업상 이유로 골프나 휴일 출장 등에는 신경을 쓰면서 가사나 육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등 가족과의 시간을 경시한다. 또 맞벌이 부부이면서 가사는 오로지 아내의 몫인 가정이 많다. 그리하여 가사로 인해서 부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좋은 방법일까?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직장과 가정의 비중을 일주일별로 배분하는 것이다. 1년 52주를 항상 같은 비중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나 행사 여부에 따라 비중을 바꾸어 간다. 이때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쪽의 비중이 제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번 주에 직장과 가정의 비중을 4대 3으로 정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몰려서 그런 비율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면 퇴근 후 아내와 회사 부근에서 외식을 하거나 아이들과 집 근처를 산책하는 식으로 가정에 대한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 당신이 기업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위치에 있어서 평소에 칼퇴근하여 가정에서 보낼 취지가 아니라면 주말만은 무조건 가정에서 보내는 대신 평일에는 일만 하도록 가족들과 합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비중은 5대 2가 되는 것이다. 즉 평일 5일과 휴일 2일이 직장과 가정의 비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처음부터 그 비중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이 바빠 늦게 퇴근하고 휴일에는 가정을 도외시하고 잠만 잔다.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일이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으로 비중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3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은퇴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60세까지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쉽게 볼 수 있었던 환갑잔치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렸다. 환갑노인은 옛말이 됐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70세가 훨씬 넘어서까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날도 머지않았다.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기준도 지금은 40세이지만 곧 50세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수하는 것이 무턱대고 축하해야 할 일만은 아니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장수에 대비하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장수의 위험을 가장 먼저 거론한 찰스 스왑의 최고 경영자 티모시 메카시는 병들거나 교통사고로 일찍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생명보험에 드는 것처럼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즉, 우리가 7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자산을 다 소진했는데 100세까지 살게 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장생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살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60대가 넘어가면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경제 활동이 쉽지 않아 젊어서 만큼의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후진국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노후 대비용 금융상품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고 일부 20대 젊은 층에서도 노후 생활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문을 두드려 본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만다. 금융회사의 컨설턴트들이 노후 생활비로 최저 5억 원, 대체로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월 수입 350만 원인 직장인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빼고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더라도 10억 원을 모으려면 77년이 걸린다. 200만 원씩 저축해도 30년 이상 걸려야 필요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후를 위해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억대 연봉을 받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노후 생활비를 저축이나 투자에만 의존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저축이 아니라 직업과 직장이다. 금융 컨설턴트들이 추산하고 있는 노후 생활비는 이르면 50세부터 늦어도 60세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 수 있다면 필요한 노후 자금은 컨설턴트 추산액의 절반, 아니 절반의 절반까지 줄어들게 된다. 결국 노후 대책의 핵심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할 수 있다면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억대 연봉을 받은 뒤 물러나야 하거나 순식간에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지만 지속되기 어려운 직업보다는 경험과 지식이 쌓일수록 빛을 발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거리 경주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에 출전했다면 그는 절대 우승할 수 없을 거다.
아니 우승은커녕 선두 그룹에 속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거리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를 뛰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을 것이다. 우승은커녕 완주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100m 달리기 선수는 조금 노력하면 1000m 달리기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42.195km를 뛰는 마라톤에 참여하려면 100m 달리기와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 둘은 전혀 다른 경기이기 때문이다. 100m처럼 달려서는 10km 단축 마라톤도 완주하기 어렵다. 사람의 인생도 마라톤과 비슷해서 단거리 경기에 필요한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면 숨이 차고 결국 쓰러지게 된다. 초기에는 단연 앞서 나가 조명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나 마라톤 직업을 택하면 처음에는 뒤지는 것 같고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중반 이후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해 후반에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러므로 계획 인생에는 단거리 직업이 아닌 마라톤 직업이 필수 조건이다. 적절한 취미 활동은 폭넓은 삶의 내용을 창출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할 때 인생을 너무나 재미없게 산 것에 대해 후회한다. 그것은 삶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취미생활이다. 건전하고 적절한 취미 활동은 더 많은 일과 폭넓은 삶의 내용을 창출해낼 수 있다. 취미 활동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필요하지만 특히 정치인이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사 일에 몰두하는 경영인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무료하게 보내다가 우울증이 걸리는 여성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그들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에 사는 박 씨는 사업을 하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둔 주부다. 아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박 씨는 잠에서 깬다. 새벽부터 출근하는 남편의 식사부터 대학 다니는 아들, 그리고 딸까지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나면 8시가 된다. 그리고 청소와 세탁 등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할 일이 없다. TV를 보고 책을 읽는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몇 년 동안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점차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갔다. 친구를 만나 수다도 떨어봤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취미 삼아 꽃을 가꾸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녀는 주위에 있는 화원을 찾아 주인으로부터 꽃을 키우기 위한 간단한 지식을 습득한 다음 꽃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봄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그들이 내뿜는 향기를 맡고 가을이 되면 시들었다가 다음 해봄에 다시 피는 꽃들을 키우면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운동이나 독서 등을 말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건강을 목적으로 조깅을 하거나 수영을 하는 것은 취미보다는 의무적인 노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필자가 아는 한 대학 교수는 야구광이다. 야구를 즐겨보는 동안 야구 전문가가 되었다. 국내 야구 선수들의 동정이나 승부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의 기록까지 메모해둔다. 특히 류현진 선수에 대한 관심은 관심을 넘어서 전문적 연구에 이를 정도다. 독서는 사실 지성인들에게는 취미가 아니라 의무다. 그러나 중세 미술에 관한 독서나 어떤 사회의 민속문화에 대한 독서는 취미라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에게는 독서는 본업이기 때문에 취미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취미는 정신적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옛날 우리 선비들은 서예와 그림을 즐겼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남겨둔 것이 문인화의 전통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흔적은 민화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순수한 취미 활동으로 여행을 즐기거나
사진을 찍는 일을 들 수 있다. 음악을 감상하거나 미술관을 즐겨 방문하는 것도 좋은 취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취미 활동이 본업을 능가하여 본업으로 바꾼 사람들도 많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는 원래 법학이 전공이었으나 취미 활동으로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본업이 작가로 바뀐 케이스다. 또 세계적인 음악가 차이코프스키는 원래 공학도였다. 음악을 취미삼아 하다가 작곡가가 된 것이다. 취미를 본업으로 바꾼 예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취미 생활로 하다가 본업으로 바꾼 사람들은 거의 그 분야에서 성공했으며 행복한 생활을 했다. 그것은 즐겨서 하는 일이 덜 피곤하고 반면에 더 풍부하고 정열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취미 생활은 전문적인 연구나 활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직업이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균형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 취미 활동으로 크게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을 들 수 있다. 그는 수상으로 나라 일을 하는 동안 시간이 나는 대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가졌다. 그 결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후일 제2차 세계대전사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취미 활동은 게임과 통하는 데가 있다. 오래 계속하다 보면 게임이 취미가 되고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때그때 빠지는 취미 활동이 게임이 된다. 게임은 정신적 깊이나 부담이 없고 짧은 시간 즐기면 된다. 그런 오락은 우리의 정신적인 피곤을 풀어주고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특히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즐긴다. 그리하여 대중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뜻깊은 취미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오히려 게임에 젖어드는 일이 드물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락적 성격을 띠는 일도 있고 취미의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당신이 생각 없이 영화를 보고 즐긴 뒤에 잊어버리는 것은 오락이지만 감상한 영화들의 내면성을 살핀다면 그것은 취미 활동이다. 따라서 당신이 정신적 수준이 높다면 자연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취미로 삶을 찾고 정신적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면 오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오락이 계속되는 동안에 당신이 어떤 전문적 깊이를 얻게 된다면 취미 활동으로 올라가고 취미가 자주 바뀌면서 짧은 행사로 끝나면 단순한 오락으로 변질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능하다면 오락과 취미는 다양하게 갖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의 오락과 취미 활동을 가볍게 평가하거나 어떤 고정관념으로 시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도박성 있는 취미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처음에는 재미삼아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운명까지 망친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되었다.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말년에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한다. 30살 정도까지는 시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 동안 시를 단 한 줄도 읽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 내 머리는 무수하게 모아놓은 사실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뽑아내기 위한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다네. 내가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은 시도 좀 읽고 음악도 듣는다는 규칙을 정해둘 텐데. 이런 취미들을 잃는 것은 행복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안에 감정적인 부분이 약해지면서 지성도 해를 입는 것 같아. 도덕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네. 적절한 취미 활동과 오락을 통해서 인생을 더욱 즐겁게 신나게 보낼 때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거나 너무 건조했다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배움의 끈을 놓지 말라.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나면 갑자기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행동도 기운이 없어 언뜻 보기에 노인이 된 것처럼 변해버린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많은데도 실제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밝은 사람도 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향학열에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향학열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보낸다. 한편 향학녀를 버리고 사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비에 젖은 낙엽처럼 불쌍하게 보낸다. 향학녀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배우는 자세라고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호기심으로 바꾸어 보자. 늘 무엇인가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배워보자. 라는 의욕을 느낀다면 그것이 젊음을 유지해주는 비결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시나 서예를 배우고 바둑이나 장기 같은 취미에 흥미를 느끼는 것도 향학녀이다. 지도를 손에 들고 사이클링을 떠나거나 자택 근처를 걷는 것을 일과로 삼는 것도 좋다. 현역 시절에는 일이 바빠서 읽고 싶은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면 마음껏 독서를 즐기는 것도 향학녀를 불태울 수 있는 방법이다. 무언가 한 가지라도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즐거움을 느낀다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향학녀는 식지 않는다. 배우는 자세는 평생 유지해야 한다. 인도의 철학자 오시오 라즈니쉬는 아는 자가 아니라 항상 배우려는 자가들라고 강조했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발전한다. 삶은 신선해야 한다. 결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가 되어라.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라. 한 일본어 학원에 신학기 등록을 하기 위해 어느 70대 할머니가 찾아왔다. 등록을 접수하는 안내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자녀분을 대신해서 등록하러 오셨나 봐요. 자녀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내가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접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짓자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갔는데 일본 여자한테 갔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일본어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실례지만 올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7이지요. 할머니께서 며느리하고 말이 통할 정도로 배우려면 일본어를 2년은 배워야 하는데 때가 되면 할머니 연세가 8순이 되실 텐데요. 그러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만약 그 사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나이가 계속 77에 머물러 있을까요? 위의 할머니처럼 나이가 몇 살이건 배우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인생을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고 설사 세상을 뜬다고 해도 덕망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말년까지 향학녀를 버리지 않았던 위인 중에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있다. 그가 약 1300가지의 특허를 따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향학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발명을 위한 연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진했다. 때로는 식사나 수면조차 잊고 몰두했다고 한다. 연구에 대한 그 강렬한 의욕은 늙어서도 전혀 쇠퇴하지 않았다.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져야 할 테지만 에디슨은 84세에 장수를 누렸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수였다. 더구나 에디슨은 80세가 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루에 16시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향학녀이 젊음을 유지해준 좋은 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평생 학습은 당신을 젊게 할 것이다. 평생 학습을 하게 되면 뇌세포가 늙지 않는다. 뇌세포가 건강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은 호기심이 없어지면서부터 늙는다. 배우면 젊어지고 삶을 즐길 수도 있게 된다. 고 이야기하며 평생 학습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향학녀는 쇠퇴하고 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학교에 등하교하는 대학생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느샌가 보기 드물어졌다.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대화나 게임을 하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 대학에 입학하면 그 지겨운 공부와 작별이고 취업만 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멀지 않아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져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는 후회를 한다. 최 씨는 얼마 전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이제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암에 걸렸다. 처음에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들른 것이었고 검사를 받은 결과 뜻밖의 암삭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박 씨는 암석이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받고 삶의 희망을 접은 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가끔 지난 날을 생각했다. 경상도 시골에서 사남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 박 씨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물론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저 친구와 놀기만 좋아했다. 그리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놀다가 군대에 갔다 온 후 3급 공무원으로 있는 형의 도움으로 간신히 말단 기술직으로 취직했다. 그리고 아직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 퇴직하여 조그마한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었다. 그 외는 반대로 그의 형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재무부 사무관이 되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무엇보다도 가장 후회되는 것이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부모님은 물론 형마저도 두 팔 걷고 공부하라 애원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놀기만 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다. 박 씨는 그것이 가장 한탄스러웠다. 그리하여 그는 병문안 오는 30대가 넘은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꼭 공부하라고 권했다 한다. 그의 충고에는 지난날 자신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늦은 것을.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스승을 가져라. 존경하는 사람이란 상대의 인생과 삶이 당신 안에서 승화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인생의 길잡이는 하나의 혼으로 자신을 이끌어주는 인물이며 그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충만한 동경심을 갖게 한다.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실수나 상식을 넘어선 모습 때문에 혼자 상처를 입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니까. 요사이 젊은이들의 의식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인물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꼽는 사람이 많다. 특별히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는 것도 서글프지만 부모를 존경한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말 부모를 존경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길잡이로 부모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부모를 꼽는 사람은 세계관이 지나치게 좁거나 또는 아주 공백인 상태의 사람들이다. 부모는 따지고 보면 사회에 나갈 때 우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관념과 현실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젊은 날의 관념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것은 마치 그림을 그릴 때의 스케치와도 같다. 스케치할 때 우리는 어렴풋이 최종적으로 그릴 그림의 완성품을 상상한다. 그러나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상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나는 이런 그림을 구상했는데 완성된 그림은 구상한 그림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의 밑바탕을 잡는 것은 미지에 대한 즐거움과 우려가 동시에 따른다. 중요한 것은 밑그림이 확실치 않으면 어떤 그림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여겨 그를 닮기 위해서 링컨의 전기는 물론 그에 대한 많은 서적을 탐독했다고 한다. 또한 그런 인물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어차피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누구나 실망스러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인생의 길잡이란 목표로 하는 인물 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링컨 같은 인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가진 의지나 포용력, 리더십 그리고 강인하고 훌륭한 에너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40대로 보이는 한 프랑스 남자가 자신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시리에 빠졌다.
부인과도 이혼하여 가정은 풍비박산이 된 지 오래고 모아둔 재산도 직업도 없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겨웠다. 그는 걸핏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찌증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러자 친구들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났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허무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파리 거리를 걷다가 문득 점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점쟁이는 그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빈털터리로 집도 없이 거리를 헤매는 자신을 보고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니 그는 화가 났다.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러자 점쟁이가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구냐고?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어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너무도 운이 없는 놈이고 가난뱅이요. 버림받은 놈이지 뭐야. 그러자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점쟁이는 다시 말했다. 당신은 나폴레옹의 화신입니다. 당신의 몸에 흐르고 있는 피와 용기와 지혜는 나폴레옹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선생, 당신은 정말 나폴레옹을 꼭 닮았습니다. 그는 점쟁이의 진지한 태도와 열성적인 말에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집도 재산도 없고 갈 곳마저 마땅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것은 지난날의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앞날은 확 달라질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비용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몇 년 후에 이 프랑스 거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폴레옹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점쟁이의 말을 반신반의한 그의 마음속에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 생겼다. 그때부터 그는 정말 나폴레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자신의 인생의 롤모델이자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의 전기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겨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러자 등을 돌렸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는 의식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모두 나폴레옹을 흉내내며 나폴레옹의 담력과 패기를 닮으려고 노력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그가 55세가 되는 해에 그는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인물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앞에서 예로 든 프랑스 사람과 달리 세월이 지나면 이미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30대가 접어들면 이상은 뒤편으로 밀려나고 생활 범위는 마냥 좁아진다. 특히 존경하는 인물같이 추상화된 인간은 마음으로 들어올 틈새가 없어져 버린다. 여자는 생리적으로 남자보다 존경하는 인물을 갖기가 어렵다고 한다. 여기에는 여자가 갖는 특성과 함께 사회의 표면에서 그동안 매몰되었던 그동안의 역사적 이유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자는 아이를 탄생시키는 존재다. 그 과정은 낭만으로 충만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한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생리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이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을 찾아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라. 이 도서의 파트 3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도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